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한국사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거 말고 공무원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거고 어느 정도 범위로 어떻게 볼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공부를 하면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기본서를 공부를 하겠죠. 기본서를 이해하고 암기를 했다.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스터디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테고 이해하고 암기를 했다면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모르는 내용을 또 암기하고 기본서를 다시 찾아봐서 또 내용을 암기하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본서예요. 그 문제풀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건가 이건데 시험이 한 이 정도 나온다. 이게 시험이 출제되는 범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서를 어느 정도 볼 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기본서는 제 기본서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모든 시험에서 한 9할 정도 될 거다. 9할이라고 한다면 시험이 쉽게 나온다면은 내용이 다 포함이 됐을 테고 좀 어렵게 나온다 한다면 포함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기본서가 크면 내용이 많겠죠. 자세하고. 그거를 본다면 조금 더 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본서는 한 이만하다. 이만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제 책에는 없는데 이런 책에는 있는 내용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쪽수가 적다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다. 만약에 큰 기본서를 본인이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다 한다면 책은 크면 클수록 좋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 책을 보고 이거 너무 부족하다. 나는 공부를 훨씬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겠다 한다면은 큰 기본서를 보는 거를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자기 자유입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근데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자, 다음 독립운동가와 활동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제가 뽑은 이유는 여자 독립운동가들이 나왔어요. 그럼 보통은 여자 독립운동가가 일반적인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처음 본 수험생들이 내가 아는 거구나. 그래서 풀어가지고 맞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찍어도 맞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외국어로 써 있다고 해도 누군가 찍어서 맞겠죠.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백지로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킹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이 이후에도 기본서에 여자 독립운동가를 포함시킨 그런 기본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 문제를 뽑은 이유는 보기 4번에 남자연 선생님 같은 경우가 올해 19년도 법원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집이겠죠? 문제집을 풀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출문제집조차 소화를 하지 못했는데 예상문제집을 푼다.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들에서 이런 범위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나는 기본서를 이런 걸 볼 거야. 지금까지의 시험은 물론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범위를 다 커버하는 그런 기본서를 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기본서는 없어요. 뭐 어떤 책들을 갖다 줘도 저도 뒤져봐가지고 저한테 뭐 기존에 있는 기본서에서 절대로 안 나오는 내용을 출제를 해라 뭐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공부는 기본서는 약간 부족해야 돼요. 약간 부족한 기본서도 합격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충을 뭘로 할 거냐? 기출문제집으로 하면 돼요. 이 문제 답이야 뭐 2번입니다. 박자혜 선생님은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배우자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기본서에서 없다고 해도 기출문제집에 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다가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거구나 하고 문제를 뭐 틀렸겠죠. 찍어서 맞춰도 다시 봐야죠. 그거는 기출문제집 풀 때. 그래서 다시 보면서 이 내용들을 숙지를 했다. 올해 법원직 시험에 4번이 나온 것 같이 남자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봤을 때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서는 좀 작은 걸로 잡고 기출문제집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큰 거를 보겠다. 뭐 자유예요. 근데 기본서가 작으면 좋은 이유는 이거는 9할인데 뭐 좀 큰 기본서다. 100%짜리는 없고 큰 기본서는 한 95% 정도 된다. 하면은 이 작은 차이를 우리가 쪽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뭐 300쪽이다 할 때 이건 600쪽이에요. 큰 책을 볼 때 안 좋은 점이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력이 있다는 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큰 책을 봐버리면은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뭐랄까, 강약, 중간약이랄까? 이런 완급 조절을 못 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가. 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것도 기준은 본인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출이 정해주는 거예요. 9할이라는 제 작은 기본서가 포함하는 거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반복성 매우 높고. 이것도 다 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고 기출문제집을 계속 소화를 해가면서 범위를 넓혀간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뭐 준비하는 시험에 크게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만 더 볼게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거는 2017년도 국가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 보기를 보면은 뭐 이범윤이나 은주시청합기, 아니면 2번에 대한제국 칙령, 뭐 3번에 미스야 협정, 시네마형 고시, 4번에 어윤중,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은주시청합기는 어지간한 기본서에 다 나오죠. 17세기의 일본의 역사서예요. 보통 뭐 보면 독도 관련 내용을 하는 그런 파트에서 다루지 않는 책이 없지 않나. 얇은 책들도 은주시청합기까지도 다 나오지 않나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서 뭐 2번에 삼국 접양 지도나 4번에 조선국 교재 희말 내탐서, 뭐 이런 내용들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기본서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 시험 보기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시험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철저하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제가 독도고 이범윤이나
뭐 오윤중, 이범윤, 이 사람들은 다 간도랑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 사이 또 있죠. 이중화, 뭐 83년, 85년, 02년, 1883년이죠. 1902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간도랑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도 아니고, 일본 제하고, 미세아 협정 전혀 상관없고, 오윤중 아니고, 남는 거 2번이잖아요. 삼국 접양 지도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부를 기본만 충실하게 했어도 다들 뭐 2번을 체크했을 거예요, 답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면 다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는 철저하게 기본서에 포함되는 범위예요. 이런 걸 보고 막 혼자 삼국 접양 지도나 조선국 교재 심할 내탐서가 나온 책들을 기본서로 다시 삼아야 되겠다. 어떤 책들을 막 뒤져보니까 뭐 어떤 건 막 이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기본서를 300쪽짜리를 보다가 600쪽짜리를 보고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는 약간 부족한 이 틀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형태로 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겠다 한다면 이거를 다 소화한 상태에서 기출문제집에 나온 사항까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면 아까 같은 이런 문제, 남자연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기본서에 없을지라도 기출문제에서 당연히 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본 사람이라면 당황할 리가 없지. 보기에 뭐 남자연, 내가 아는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기본서에 대해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제가 쓴 교재가 공스타트 한국사라는 교재예요. 근데 부족합니다. 쪽수도 지금 320쪽, 336쪽인데 실질적으로는 320쪽 정도 돼요. 320쪽 정도 되고 책 설명을 지우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칠판을 지웠는데요. 교재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공스타트 한국사라고 제가 처음 써본 책이에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336페이지인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한 바닥에서 하나의 주제가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그 뭐 크게는 시대순. 근데 분류사하고 좀 섞어놨어요. 이렇게 섞어놨는데, 자, 화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왼쪽이 내용이 돌아가요. 위쪽은 연표가 돌아갑니다. 이쪽은 사료가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 한다면은 왼쪽 페이지만 보면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1회독이 돼요, 내용으로. 복습하는데 뭐 선호관계를 맞추는데 연표가 좋겠죠. 본인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 사료가 부족하다 한다면은 오른쪽 페이지 하단만을 보면서 책을 전체를 오른쪽 페이지 밑에만 보면서 끝까지 보시면은 사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페이지는 이 주제에서 사료가 밑에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남겨버렸어요, 빈 공간으로. 이렇게 빽빽한 페이지도 존재를 하고요. 이런 식의 오른쪽에 내용이 많지가 않은 영역이다 한다면 여기는 막 빈 공간이 있어요. 해가지고 실질 페이지는 한 300페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거가 좀 안 될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내용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거고, 이쪽도 한 150페이지 정도 되겠죠. 지금 나온 책이 공스타트 한국사, 지금 베타판이에요. 제가 베타판이라는 거는 시험판 책을 지금 처음 써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목차도 여기에는 제가 놓지 않았는데 딱 한 면에 끝나게 해놨어요. 목차를. 근데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은 책을 넘겨보면 이렇게 몇 장 넘겨야 나와요. 목차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다시 찍을 때는 앞에를 다 날려버리고 목차를 맨 앞으로 해서 그냥 책을 딱 열었을 때 목차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모르는 걸 찾아볼 때는 열었을 때 바로 나오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페이지 수를 제가 자막으로 밑에 표시를 해줄 건데, 베타판하고 이제 앞으로 다시 찍는다. 제 인쇄판이라고 할까? 이거하고 한 6페이지 차이가 날 겁니다. 6페이지 차이가 날 건데, 제가 수업 때마다 강의가 딱 시작될 때 페이지를 밑에 표시를 2개 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칠판 또 한 번만 더 지우고 진행할게요. 네, 칠판을 지워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역사학 일반 살펴볼 텐데요. 맨 처음으로 역사학이 어떻게 정립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어떤 한국사든 역사책들을 우리가 수험서로 보면은 딱 열면은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맨 처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은 제가 한국사 개설로 뺐습니다. 역사학은 맨 처음에 신학 혹은 철학, 그 분과 학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역사학은 신학이나 철학의 일부로서만 다루어졌지, 역사학 자체가 하나의 학문으로 다루어진 거는 랑케에 의해서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죠. 기존에 신학이나 철학의 일부였던 역사학을 랑케는 역사학만의 독립된 학문 영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랑케가 주관적인 면을 몰라서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신학이나 철학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려다 보니까 차이를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를 강조를 합니다. 암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요. 랑케 하는데, 랑케는 독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어 단어 게슈히테, 이런 독일어 단어 적어줄까요? 게슈히테 로 표현되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웃어요. 크크크 하고 웃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 사실만을 강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콜링우드나 이에치카죠. 크로체, 영국인, 이탈리아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랑케를 비판을 합니다. 역사에서 주관을 배제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아에서 나온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으로서의 역사, 주관성이 강조된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이름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로서의 역사, 랑케와 카카카 웃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주관성이 강조됐다. 라는 건데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거울감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감자. 귀감이 된다 할 때 지난 일을 가지고 이 단어가 이후에 역사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통해서 들어와서 한자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동국통감이나 자치통감도 그러죠. 자치통감. 감자를 쓰다가 역사를 씁니다. 근데 역사의 글자를 한번 볼까요? 역사의 글자를 보면은 진할 역자에 이렇게 써요. 이건 사관이 붓을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글씨를 한번 풀어서 써보면은 언덕이에요. 언덕에 별을 쌓아놓고 멈춰서 보는 겁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농경을 했던 농작물들을 추수를 해놓고 언덕 위에 쌓아놓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진할 역자가 의미하는 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죠. 한편 사관이 붓을 들고 있는 모양, 이거는 사관의 주관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역사학이 시대적으로 기존의 신학, 철학의 분과 학문 정도밖에 안 됐다가 독립을 시키려다 보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거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리를 시키려다 보니까 사실로서의 역사가 강조가 됐고, 그거는 랑케, 독일인이다. 독일인이고 독일어 단어, 게슈히테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말한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주관성이 강조된 랑케를 비판하면서 발전하게 된 오늘날의 히스토리, 역사의 개념은 콜링우드나 크루체에 의해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한자어 역사, 마찬가지로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은 역이고 기록은 사다 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사료를 어느 정도 살펴보면서 관련된 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는 사람의 꽃을 볼 때 분류를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전체가 개별 속에 반영되는가를 생각함이 없이 파악을 한다. 랑케의 관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사료를 주고 사실로서의 역사냐, 기록으로서의 역사냐를 구별하는 문제를 주든지, 아니면은 사료를 주고 사람을 나눠놔요. 같은 관점을 취한 사람. 그래서 구별만 할 줄 안다면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음 사료를 볼까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이다. 유명한 말이죠.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이다. 주관성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꼭 콜링우드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사료가 주관적인 관점을 강조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정도만 구별할 줄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사료를 보면은 약간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사료예요.
사실과 역사과의 관계, 두 개의 위험지점 사이를 간신히 항해하고 있는, 그래서 둘 다 잘못됐다는 거고, 이 사료의 내용의 결론은 사관의 주관적인 개입을 부정할 수 없다. 객관적인 역사, 랑케가 말한 사실로서의 역사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위와 풀의 역사, 기계적으로 편집하거나 주관적으로 왜곡하는 오류를 모두 피해야 한다 하면서 랑케를 비판하죠. E.H. 카의 내용입니다. 역시나 주관적인 역사고요. 오늘날에는 이 관점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무의미한 존재다. 역사가를 강조를 하죠. 아까 한자로 치면은 사를 강조를 한 거예요. 주관적 의미의 역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사료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료. 시험에도 그러고 역사학에서 사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판을 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 외적 비판부터 살펴볼게요. 외적 비판은 뭐냐면, A라는 사료가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화랑색이다. 아니면 삼국사기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이 자체가. 자체의 진위성. 삼국사기는 자체의 진위성에 그렇게 의심이 가고 그런 건 아닌데, 화랑세기 같은 거는 이게 정말이냐, 정말 신라의 역사서가 맞느냐,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그런 책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래서 보통은 화랑세기는 잘 다루지 않는데 설명을 하려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내적 비판은 삼국사기가 맞다면, 화랑세기가 맞다면 내용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삼국사기에 보면은 BC 57에 신라가 가장 먼저 세워졌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진짜 맞냐? 그래서 우리 책도 그러고 일반적으로 역사학에서 삼국사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성립 시기를 보면은 삼국 중에 BC 57 해가지고 신라가 제일 빠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걸 따르고 있지만 많은 이견은 중국하고 가까운 고구려가 가장 빠르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사료에 대한 내적 비판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 다음으로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거는 제가 강의 자체를 하지도 않아요. 보편성이라는 거는 전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평등, 박애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특수성이다 하면은 각 지역의 풍속, 언어도 될 테고 등등등이 있는데 보편성하고 특수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한국사 문제는 한국 불교예요. 한국 불교. 한국 불교는 다른 불교에 비해서 호국적이다. 귀족 세력하고 결합을 해서 혹은 왕들과 결합을 해서 왕권 강화에 이용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건 우리 불교가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의 경우에도 우리는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반면에 뭐 중국 유교를 본다. 뭐 사회적 관용,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뭐 풍속이다. 풍속이면 뭐 두례, 향도, 이런 공동체적인 무언가가 발전을 했다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뭐 사료의 비판하고 역사,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역사 소설 방식. 그냥 바로 해버릴까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지워봤고요. 다음으로 역사서를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뭐 고려든 조선이 특히나 많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쓴 어떤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은 무엇이고, 서술 방식은 뭐가 돼 있더라.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을 뭘로 하겠다.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단순암기적인 부분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단순암기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뭐 역사서에서 일단 오늘 할 거는 서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서술 방식, 뭐 편년체 있겠죠. 편년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시간순, 시간 중시. 뭐 예컨대 뭐 무슨 뭐 왕조실록, 뭐 무슨 뭐 통가, 아니 뭐 무슨 뭐 저료, 이런 방식들이 다 편년체입니다. 시간을 중시한 그런 방식이고요.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게 뭐 유명한 책들이겠죠. 두 번째로 인물을 중시하는 방식이 있어요. 인물.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보면은 분류사예요. 일종의 분류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본각, 뭐 왕, 세가, 왕비, 지, 법률 풍속, 뭐 이거 말고 뭐 열전, 그 외 인물, 뭐 연표,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역사서를 쓰게 된다. 그럼 기전체입니다. 유명한 게 사마천의 사기죠. 이건 이제 중국 사서고, 우리나라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려 중기 문벌 귀족 시기에 가장 고수화됐을 때 쓴 책이에요. 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왕명에 따라서 쓴 책입니다. 뭐 편년체도 있고 기전체도 있고 뭐 강목체라는 것도 있어요. 강목체. 여기서 강이란 거는 큰 줄거리예요. 큰 줄거리인데 큰 줄거리 안에 뭐 어떤 관점,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 하면은 큰 줄거리, 목은 세부 내용이에요. 근데 강목체가 이렇게 큰 관점, 어떤 기준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거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이건 평가 중심입니다. 이건 근데 뭐 제목에 써 있어요. 이렇게 뭐 안정복의 동사 항목. 또 뭐 있지? 본조 여사제강 같은 거. 아니 뭐 본조 편년 강목. 민지가 쓴 건데.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아, 강목체구나. 겨우 편년체, 기전체, 강목체, 기사 본말체가 있죠, 또. 기사 본말체. 기사 본말체를 기사 말본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말본체.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연의 삼국유사. 일연의 삼국유사도 있고, 기사 말본체는 연료신기술도 그거죠. 실학의 휴식. 이런 책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예요. 근데 그럼 뭐 첫 부분에서 그냥 시간 중심이구나, 인물 중심이구나, 강목체, 평가 중심이구나, 기사 말본체, 혹은 본말체, 사건 중심이구나 정도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역사서를 하나하나 외울 때 중요한 것들은 나옵니다. 이런 책은 뭐 보기에 강목체로 쓰여진 무슨 사서다. 이거는 뭐 기전체로 쓰여진 사서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4가지를 가지고 그렇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를 외워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요.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전 범위에 걸쳐가지고 포함이 된 영역이기 때문에 뭐 군데군데 나올 때마다 설명은 할 거예요. 근데 한번 단독 주제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에다 따로 정리는 해놨습니다. 네,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OX 문제라고 보면 돼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혹은 기록유산 등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그냥 막 외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은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 유네스코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틀리지 않겠다 라는 수준으로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지금 2018년도 6월 30일인가? 6월에 한국의 선사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유네스코 문제가 나온다면은 보기로 이게 나오지 않을까. 단독 주제로 막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 주제로 다루는 게 가장 많이는 3개입니다. 독도와 간도 그리고 유네스코. 그런데 독도 간도는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 넣어놨고요. 유네스코 하면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팔만대장경, 장경판전 같은 건 문화유산이고, 이걸 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부동산 같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일종의 동산 같아요.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책에다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원래 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새마을운동 기록물, 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등등을 할 때 내용이 아니에요. 주의할 거는 기록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기록유산 있고, 뭐 자연유산도 있죠, 자연유산. 이건 뭐 제주도 화산섬하고 뭐 화산동굴 이런 건데, 자연유산하고 무형유산. 이렇게 크게 4개로, 수험에서는 크게 4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 막 틀어서 이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세계문화유산하고 기록유산, 이 2개가 압도적이고, 방식은 OX.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다음 보기 중에서 세계 기록유산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책에서 오타를 찾는다고 정말 여러 번 찾았는데, 제가 써놓고 제가 찾으니까 오타가 나오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교재 보시면은 종묘 부분에 오타가 있어요. 종묘. 문화유산 중에서 종묘. 종묘는 뭐 정전하고 영전인데, 이걸 제가 영년전으로 해놨더라고요. 뭐 개정판에서는 오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고쳐주시고요. 정전이나 영년전이나 먼저 종묘를 보면 왕하고 왕비 신주를 모신 곳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왕비의 신주. 중요한 게 정전이죠, 정전. 왕과 왕비의 신주가 있는 본 건물은 정전이에요. 영년전은 뭐 추전왕, 뭐 예를 들어 뭐 태조 이성계의 뭐 사대조, 이런 식으로 살아있었을 때는 왕이 아니지만 이거 추전왕이라고 그래요. 뭐 익종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기 때문에 중요도가 이게 큽니다. 건물도 이게 크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추나 추동 섰달 해서 5번 제사를 지내고, 영영전은 3번만 지내요.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문화유산에서 보통은 이제 OX 문제, 이게 첫 번째인데, 2번째는 이제 지역구분 문제도 나옵니다. 경주. 지역구별 문제의 경우는 경주.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고요. 또 나올 수 있다면 백제. 상대적으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늦게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도 싶고. 근데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
유네스코를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에 속하는 걸 외우셔야 돼요. 자꾸 눈에 익히고 외우시고, 기록유산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자꾸 눈에 익히고 외우시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오답으로 자꾸 나오는 오답선지라고 할까요? 오답선지? 오답선지는 반복됩니다. 오답선지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OX 문제 여기서 한 90% 이상이 다 잡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공부를 다 했다, 자기가.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구별할 줄 안다 한다면 그때 경주 나정은 이제 우물이죠, 우물. 박역고새, 흰 말이 알을 낳았는데 거기서 박역고새가 나왔다 할 때 관련된 포석정의 정자는 정자고, 베리 석불이 입산, 이런 것들, 동궁과 월지, 각각이 어디에 속하는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주하고 백제, 지역구별 문제. 비중은 이게 한 90% 이상. 20%도 아니고 95%예요, 95%. 이건 좀 낮다.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시험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본인이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가 되는가, 항상 그것이 기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부분은 지금 공부 좀 하시고 뒤에 나올 때마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속하는 거야, 속하는 게 나올 때마다 인지해서 암기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나올 것 같은 건 현재는 이거죠. 국어에서 표준어가 새로 제정이 된다. 이런 단어가 그동안 표준어가 아닌 비표준어였는데 이번부터는 표준어다 한다면 한국사에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한국의 산사. 그래서 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외우시고 1번 한국의 산사 외우시고 경주하고 백제 3번 안동은 그렇게 구별해서 외우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백제도 3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면 그때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역대 왕 외우기란 게 있어요.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 틀을 어떻게 잡을 건가, 틀을 한번 잘 잡아놓으면은 정말 편해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외워놓고 진도를 쭉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이게 하기 싫어서 여기에서 막 헷갈리고 있으면은 시간도 더 걸리고 결국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역대 왕 외우기. 틀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지워봤고요. 역대 왕 외우기인데, 왕 외우기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사를 공부를 쭉 한다 하면은 여기까지 해서 전근대, 근현대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제 진도별로 나가면은 선사시대, 여러 나라 성장 막 나올 테고, 삼국시대 나올 테고, 남북국시대 나올 테고, 고려시대 나올 테고, 조선시대가 나올 테고, 구한말로 가가지고 근현대로 넘어간 다음에 일제강점기 나올 테고, 이제 광복 이후 현대사가 나올 겁니다. 근데 공부 양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선사시대는 적어요. 정말 적어요. 고조선까지 포함해도 적고, 삼국시대부터 조금 올라갑니다. 남북시대 한 이 정도? 고려에서 높아지기 시작해서
조선의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근현대로 가면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일제강점기에서 좀 많아졌다가 현대 가면은 좀 떨어질 겁니다. 이유는 이제 현대사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배웠던 뭐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 이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주관성을 집어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출제위원들도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쪽은 조금 겁이 나는 부분이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위협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뭐 제도적 측면 뭐 사건 연도 뭐 이 정도에서 이 이상의 어떤 거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료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을 다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독립운동 뭐 사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외울 것들이 좀 많죠. 많아서 양이 좀 많을 테고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사상사 뭐 사상사도 있고 붕당정치도 좋아하시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다른 것들도 조선시대가 굉장히 높아요. 좀 기준이 되는 면도 있고. 근데 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가 그렇게는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을 잡을 때 전근대사는 왕으로 잡아야 돼요. 왕. 이쪽은 사건하고 연도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전근대하고 근현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조금 나오는 현대사 부분을 좀 뺀다면 이쪽 뭐 잘해야 100여 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암기하는 게 이쪽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다 보니까 암기하는 게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암기가 더 잘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다루다 보니까 뭐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조금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쪽입니다. 이쪽 중에서도 특히나 삼국시대.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은 왼쪽 페이지에 역대 왕 외우기, 오른쪽 페이지에 연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 이름을 외워줘야 됩니다. 삼국시대에 별로 외워줘야 돼요. 고구려,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한다면 먼저 종으로 외워줘야 돼요. 종. 두 문자 암기. 종으로 두 문자를 외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백, 온조, 고, 온조, 곤충, 비계, 문동무, 성무이 이렇게 외워줘야 되고 뭐 고구려는 고, 유, 태조왕, 태고동미, 고소광장, 문평, 영영보, 신라는 뭐 넷놀소, 지법진, 진선진, 모문신, 성경애, 선원헌, 홍진경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외워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공부 방법이 근현대사로 가게 되면 사건,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우리 지금 해야 될 전근대사에서는
삼국시대부터는 남북국시대도 그러고 고려, 조선도 그러고 왕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삼국시대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책에 있는 이 내용들을 윗부분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들어갈 때는 발에는 뭐 별로 왕 숫자 많지 않아요. 고려시대에 들어갈 때도 조선시대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는 뭐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태해정 광령 성목 현덕 정문 순산원 수계인이 명신 희강고원 충렬선숭 해목 그걸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틀이 잡히고 돌아갑니다. 한국사 문제를 풀려면은 머릿속에서 한국사 내용이 종횡으로 막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삼국시대는 나라가 3개, 가야까지 뭐 4개지만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 백제, 신라까지만 해서 삼국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종으로 두 문자를 외워주셔야 돼요. 만약에 종으로 다 외웠다. 그러면 또 횡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떤 뭐 이렇게 왕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지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근초고왕이다. 그럼 4세. 4세기에 근초고왕이 있었던 시기는 4세기예요. 그 뭐 광개토대왕이다. 뭐 4, 5세. 뭐 영양왕. 뭐 예를 들어가지고 7세. 뭐 신라 법흥왕 6세. 뭐 신라 성덕왕 8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으로 외운 다음에 행으로 왕 명칭에 3개를 붙여서 외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 책은 없는데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매우 편해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외우기가 굉장히 싫을 텐데 뭐 이걸 해놓으면 헷갈리고 말고 할 것도 좀 없어지는 부분도 많고 해서 1번 종으로 두 문자를 나라별로 반드시 외우고 2번 횡으로 왕과 세기를 붙여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성왕 하는 순간 뭐 6세야 진덕령 7세 이런 내용들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선사시대부터 진도를 나갈 텐데 삼국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때까지 제발 외워주세요. 마찬가지로 남북시대가 들어간다 외워주시고 여기까지만 3개를 붙여서 외우면 됩니다. 고려하고 조선은 그냥 두 문자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만 이렇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후에는 뭐 숙제가 아니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하고 문제풀이를 공부하실 때 이제 어떤 수험생들은 막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강의를 막 10개를 연달아서 듣고 하면은 그게 머리에 남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암기력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 잘해야 한 3개 정도나 듣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뭐 듣자마자 풀면은 이거 다 풀리지 이게 내 실력이냐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듣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풀리면은 정말 다행이고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일부러 조금 내가 망각하는 시간, 까먹는 시간을 일부러 나한테 줬다가 그 다음에 문제를 막 풀어서 어렵다 뭐 이럴 겁니까? 아니면 본인은 막 암기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10개를 이렇게
들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도 막 다 맞고 그럴 리가요.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해서 강의를 듣고 복습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해당 단원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이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가 조금은 틀리다는 점.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죠. 다르다. 죄송합니다. 공부 방법이 다르다.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르다. 다르다는 점하고 삼국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왕 이름을 반드시 외워놓자. 이렇게 교재에 있는 그대로 외워서 우리는 저하고 같이 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뭐 왕 하면은 뒤에 무조건 외워서 고유명사 같이 마치 뭐 무슨 서양 왕들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